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제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죠.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이고요. 굉장히 바쁘게 뛰어야 되는 한 달이 될 텐데 오늘은 그래도 연휴 속에서 여유롭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요. 무리사조 조합에서 미달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는 166만 3,505주의 미달이 나왔고요. 이 미달분은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976만 3,505주까지 늘어났던 거고요. 일반 투자자 물량은 486만 주까지 증가했던 거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주 청약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청약률이 48.66%를 기록한 거거든요.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4.2억 원, 4억 2천만 원 정도나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달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고 최종적으로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참여도가 그냥저냥 괜찮은 수준이었다. 꽤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직급이든 연봉이 2억 원보다는 낮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이상의 참여도면 이걸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약 2.7억 원 정도였고요. 제가 시가총액 사이즈나 공모 규모가 비슷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일진하이솔루스. 이 친구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7억 원. 두산 로보틱스랑 비슷했는데 청약 금액은 0.7억 원으로 청약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청약률과는 상관없이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섹터의 매력이 충분하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종목들은요. 연봉 대비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정도의 우리 사주 미달이라고 하면 이 미달 자체가 막 상장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주 미달 자체를 너무 리스키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넘어가서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수요 예측 때 51.60%에서 59.43%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6개월 확약 비중이 24.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3개월 비중이 23.65%로 높다는 거. 그래서 장기 확약 비중이 높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묶이게 되는 물량이 많다는 소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수요 예측 때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확약이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최종 확약이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우선 배정을 할 때 수요 예측에 참여한 수량 대비해서 외국 기관에 최종적으로 배정된 수량이 훨씬 많긴 했어요.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비율은 국내 기관이 88%, 외국 기관은 1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물량을 보면요. 기관 물량 중에 국내 기관에는 60% 정도가 배정이 됐고 외국 기관에는 40%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배정받기에 훨씬 불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관사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이 되면 당연히 외국 기관의 수요 예측 참여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래서 해외 기관들한테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핵심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표를 보면 기관들에게 최종 배정된 내역을 제가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뒀거든요.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89.52%나 돼요. 반면에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14.4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음영칠해둔 부분을 보시면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된 물량보다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100만 주가량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미확약 외국 기관에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오랜만에 이 표를 한번 작성해서 봤는데요. 기관 유형별로
수요 예측 때 신청한 수량 대비해서 배정된 수량을 비율로 계산해둔 표입니다. 보시면 국내 기관들은요, 확약 기간이 길수록 6개월일수록 높은 비율로 배정이 됐어요. 규정에 잘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배정 비율이 1%를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 기관의 유형별로 보시면요, 거래 실적 유 외국 기관의 경우에 다른 것보다 미확약 배정 비율이 1.75%나 됐어요. 1개월은 10.03%, 15일 확약은 3.0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 실적 유 외국 기관의 배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즉 신청한 수량 대비해서 훨씬 쉽게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나 확약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들보다도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참여도 대비해서 외국 기관에 배정된 수량이 꽤 많았고, 그 중에서도 미확약에 배정된 수량이 국내 6개월 확약 신청 기관에 배정된 수량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 지금까지 경험을 좀 되짚어서 본다면 대여급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거래 실적 유 외국 기관에 대한 특혜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유명 해외 기관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 공모주 청약 수수료가 국내 기관보다는 해외 기관에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게 두산 로보틱스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분명히 개선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기관들은 특히나 상장 당일의 대량 매도의 주범이 되거든요, 항상. 자, 아무튼 외국인 특혜는 분명히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만 존재하는 단독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대여급들의 사례를 보시면요, 외국인 특혜가 진짜 심했던 종목들, LG엔솔, 카카오페이,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수요 예측대에 비해서 최종 확약이 오히려 낮아지기도 했어요. 미확약 외국 기관한테 너무 많이 배정을 해줘서.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최종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 때보다 더 높아지기는 했기 때문에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게다가 우리 사주 미달로 인해서 기관에 추가된 물량이 꽤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상장 주식 총수 대비 24.77%에서 18.38%, 20% 미만으로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09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좀 있는 친구니까 상장일에 유통 가능 금액이 가벼운 건 아니죠.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서 보면 일반 청약자가 40.79%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외국 기관이 28.09%를 차지합니다. 뒤이어서 기존 주주가 25.97%. 그러니까 국내 기관은 확약으로 거의 다 많이 묶여 있는데 외국 기관은 이 지경이니까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법도 하긴 하네요. 아무튼 상장일에 기존 주주, 외국 기관, 그리고 일반 청약자의 매도세에 맞서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지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들인데요. 마지막 프리-IPO 때 들어왔고 투자 단가가 9,049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장일에 좀 엑시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주 청약률은 48.66%를 기록을 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59.43%입니다. 적용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18.38%, 기존 주주 비율은 4.77%가 존재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098억 원, 시가총액은 1조 6,8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물량이 소화되고서 쫙 올라가려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장일에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될 텐데요. 제 주변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에 바로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나 최근 로봇주의 조정 이런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특정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전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 신규 상장주에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제가 시가총액 규모가 좀 비슷하고 공모 규모도 비슷했던 공모주들을 따로 뽑아서 봤습니다.
파두, WCP, 일진하이솔루스, 롯데렌탈, HK이노엔,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했고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파두나 WCP, 롯데렌탈은 유통 물량이 잘 소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덩치가 크니까. 반면에 일진하이솔루스나 카카오게임즈는 상장일에 따삭을 기록했었고요. HK이노엔은 수요 예측 결과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최종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딱 카카오게임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정확히는 카카오게임즈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가볍죠. 그래서 수급이 붙어준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는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라면 성적이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는 고평가 논란이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협동 로봇 시장에서 매출은 1위이기 때문에 경쟁사이자 현재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3.2조 원 대비 낮은 시가총액이 오히려 가격 부담이 적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공모가 대비 2배 정도를 목표로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잡는 그런 모양새.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늘 하듯이 제 나름대로 주가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절대 제가 계산한 수치가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기준점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보는 거니까요. 요거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23년 예상순이익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은 405.71배로 계산이 됩니다. 레인보우는 삼성의 투자에 힘입어서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친구의 밸류에이션을 참고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24년 예상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55억 원. 여기에 PER 405.71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을 계산을 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보면요. 주당 평가가액은 약 34,425원,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2%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PSR, 매출액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23년 연한산 매출액과 9월 27일 시가총액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SR은 235.20배, 뉴로메카의 PSR은 50.56배가 나왔습니다. 평균을 내면 142.88배가 되겠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23년 연한산 매출액 473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10만 4,258원,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0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딱 따따블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괜히 제가 이 얘기를 꺼내서 기대를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평가 방식을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이렇게나 천차만별 다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산업도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회사 측에서도 매출액 중심의 PSR보다는 PER이 더 맞는 가치평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만 PER 기준의 한 35% 정도를 최소한의 리밋으로 잡고 있으려고 해요. 35%를 넘어가면 고평가라는 뜻이 아니라 35%까지도 못 오르면 너무 저평가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상장일의 주가는 15,600원에서 104,0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언론에서는 너무 쉽게 따따블을 거론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는 맙시다. 물론 따따블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는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더블도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따따블 400%까지 오른다면 시가총액이 단숨에 거의 7조 원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따블에 실패했다고 해서 별 볼 일이 없네, 공모주가 끝이네, 뭐네 하는 건 너무 웃긴 거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다를 테니까 목표치 부근 또는 그 이상에서 팔 수가 있다면 매우 성공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대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탄력이 그 뒤에 상장하는 종목들에까지 쭉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중복 청약을 차감한
최종 청약 건수를 보시면요. 한투나 미래에셋도 50만 건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타사 대체 출고까지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각자 배정받은 증권사에서 오류 없이 잘 매도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상장일 아침에 같이 상황을 보면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